여보, 정미자가 누구야? 여보, 정미자가 누구야? 그 한마디에 남편의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통장에서 발견한 낯선 여자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두 글자. 생활비.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총 6천만 원. 제가 모르는 사이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생활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40년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분의 긴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쌓아온 40년의 결혼 생활이 단 하나의 이름으로 흔들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68입니다. 남편과는 28배 만나 결혼했으니 이제 꼭 40년을 함께 산 셈이죠. 두 딸을 키우고 손주들도 보고 이제는 노후를 편안히 보내야 할 나이입니다. 남편 김성호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말수도 적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죠. 대학은 나오지 못했지만 한 중소기업에 입사해서 30년 넘게 성실하게 다녔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맞선 자리였어요. 당시 저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남편은 회사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죠. 첫인상은 솔직히 그저 그랬어요. 너무 말이 없어서 답답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두 번째 만남에서 남편이 제게 말했어요. 저는 말주변은 없지만 약속은 꼭 지키는 사람입니다. 결혼하시면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저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싶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저도 아이들이 어릴 땐 집에서 돌보다가 아이들이 학교 가면 파트타임으로 일했습니다. 돈은 늘 부족했어요. 특히 큰딸이 대학 갈 때는 등록금 마련하느라 정말 힘들었죠. 남편은 그때 회사 동료들한테 돈까지 빌렸어요. 딸아이 대학은 꼭 보내야 한다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을 살고 나니 어느새 전세금도 모이고 나중엔 작은 아파트도 샀어요. 물론 대출은 있었지만 우리에겐 큰 성취였습니다. 남편은 여보, 우리 집 생겼어. 이제 좀 숨 쉴만 하지. 라며 활짝 웃었던 게 기억나요. 남편은 직장에서도 인정받았어요. 승진은 빠르지 않았지만 동료들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통했죠. 그래서 정년까지 무사히 다닐 수 있었고 퇴직금도 제법 받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이 퇴직했을 때 저는 걱정했어요. 이제 뭐하고 살지? 하지만 남편은 연금이 나오니까 괜찮아.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매달 25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중에서 남편은 제게 150만 원을 생활비로 주었고 나머지는 본인이 관리했습니다. 저는 반찬 가게를 작게 하며 용돈을 벌었고 우리는 큰 불편 없이 살았죠. 결혼 생활이 늘 완벽했던 건 아닙니다. 때론 다투기도 했어요. 남편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올 때 제가 잔소리하면 남편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데 라며 화를 내곤 했죠. 저도 나는 집안일이 힘들지 않냐? 고 맞받아쳤고요. 특히 큰딸이 사춘기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딸아이가 늦게 들어오면 남편은 무조건 혼부터 냈고 저는 딸 편을 들다 보니 부부싸움으로 번지기 일쑤였죠. 한 번은 남편이 당신은 맨날 애들 편만 든다며 며칠 동안 말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갈등도 시간이 지나면 잊혀졌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우리는 끝까지 함께할 거라는 그 확신 말이죠. 그래서 저는 남편의 통장을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활비는 매달 제 통장으로 들어왔고 그걸로 집안 살림을 꾸렸어요. 남편이 관리하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쓰는지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가끔 남편 통장은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40년을 살았는데 뭘 확인해? 그건 믿음이 없는 거 아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편도 제 통장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제가 반찬 가게에서 얼마를 버는지, 어디에 쓰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남편은 집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어요. 아침에 산책 나가고 오후엔 도서관 가거나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바둑을 두곤 했죠. 저녁엔 함께 TV를 보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늙어가면 좋겠어. 남편이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게. 손주들 결혼까지는 봐야지라고 답했죠. 그렇게 우리는 평범하게, 조용하게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큰 사건도 특별한 일도 없이. 적어도 제가 그날 남편의 통장을 보기 전까지는요. 그날은 5월 7일 화요일이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햇살이 따스하고 바람도 선선했죠. 저는 아침 일찍 반찬 가게에 나가 준비를 했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남편이 물었고 저는 응, 오늘 장사 좀 됐어라고 답했죠. 그리고 저는 방에 들어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을 때 저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이번 달 생활비가 아직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보통 남편은 매달 25일에 생활비를 보내주는데 벌써 27일이 지났는데도 입금이 안 돼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깜빡한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도 있죠. 저는 거실로 나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생활비 아직 안 들어왔는데?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더니 아, 그래. 미안. 지금 보낼게라고 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하지만 뭔가 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남편의 손가락이 화면을 이리저리 움직이더니 아, 잠깐만. 앱이 이상한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제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로딩이 안 돼. 나중에 할게. 남편이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그래,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해라고 말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녁 준비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남편에게서 입금 알림이 왔다는 소리가 안 들렸어요. 다시 거실로 나가보니 남편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생활비 보냈어?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 맞다. 깜빡했네라며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이번에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굳어 있었거든요. 왜 그래? 뭔가 문제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하고 있어. 남편이 화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도 입금이 안 됐습니다. 저는 점점 짜증이 났어요. 여보, 도대체 왜 이래? 생활비 보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제가 좀 세게 말하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미안해. 지금 진짜 하고 있다니까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제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왔어요. 150만 원. 하지만 저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왜 남편이 그렇게 미루고 미뤘을까? 평소에는 제가 말하기만 해도 바로 처리하는 사람인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남편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만 저는 계속 뒤척였습니다.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일찍 산책을 나갔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통장에 문제가 생긴 걸까? 잔액이 부족한 건 아닐까? 걱정이 됐어요. 남편이 화장실에 두고 간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손대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궁금증이 밀려왔어요. 그냥 잠깐만 확인해보자. 통장 잔액만 보고 말자.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었어요. 화면이 열렸고 저는 은행 앱을 찾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앱을 실행했죠. 로그인도 자동으로 돼 있었어요. 화면에 통장 잔액이 떴습니다. 580만 원. 잔액은 충분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미뤘던 걸까? 저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이 멈췄습니다. 거래 내역 중간쯤에 있는 한 줄. 정미자 생활비 마이너스 50만 원. 날짜는 5월 20일. 제가 생활비를 받기 5일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정미자? 그게 누구지? 생활비? 남편이 다른 여자한테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고.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위로 스크롤을 올려봤어요. 혹시 일회성인가 싶어서요. 하지만 지난달에도 있었습니다. 정미자 생활비 마이너스 50만 원. 4월 20일. 그 전달에도 3월 20일에도 2월 20일에도 계속 같은 이름으로 50만 원씩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위로 올렸어요. 몇 개월치를 더 확인했습니다. 1년, 2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계속 화면을 올렸고 2023년, 2022년, 2021년. 마침내 2014년 3월까지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도 있었어요. 정미자 생활비 마이너스 50만 원. 10년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매달 빠짐없이.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50만 원 곱하기 12개월.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6천만 원. 제가 모르는 사이 남편은 누군가에게 6천만 원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산책에서 돌아온 거예요. 저는 황급히 은행 앱을 끄고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다녀왔어. 남편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제게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응. 저는 겨우 대답하고 부엌으로 갔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정미자. 정미자.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이후 제 하루는 의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이름이었어요. 정미자.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산책 나가고 신문 보고 저녁엔 TV 시청하고.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게 다르게 보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한테 온 전화는 아닐까? 남편이 전화를 받으면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다른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응, 알았어. 그래, 나중에 봐. 남편의 통화는 대부분 짧았어요. 친구들이나 동창들한테서 온 전화였죠. 하지만 저는 의심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더 심했어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나만 사랑하는 걸까? 혹시 다른 여자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 와서 의심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우리가 큰딸 대학 보낼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났어요. 등록금 500만 원 마련하려고 남편이 친구한테 돈까지 빌렸었죠. 그런데 다른 여자한테는 매달 50만 원씩을 보냈다니. 작은 딸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단과 예물 준비하느라 저희 전셋집 대출까지 받았었는데 그 돈이면 대출 훨씬 빨리 갚았을 텐데.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남편에게 직접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상상하는 그런 관계라면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텐데.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남편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혹시 수상한 점이 있는지. 어느 날 남편이 나 친구 만나러 나갔다 올게라고 했을 때 저는 어느 친구? 하고 물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그래, 다녀와라고 했을 텐데. 학교 동창 박철수. 왜? 남편이 이상한 듯 쳐다봤어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제가 어색하게 웃었죠. 남편이 나가고 나서 저는 남편의 옷장을 뒤졌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하는 일이었어요. 혹시 편지나 선물, 뭔가 증거가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옷들과 낡은 지갑, 오래된 벨트뿐이었죠. 저는 허탈한 마음에 주저앉았어요. 그때 서랍 맨 밑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어요. 표지가 낡아 있었거든요. 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여러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대부분 회사 동료들이나 친구들 이름이었죠. 그런데 중간쯤에 정미자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화번호 옆에는 매달 20일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절대 잊지 말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절대 잊지 말 것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죠?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거예요. 저는 급히 수첩을 원래 자리에 넣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다녀왔어. 친구가 건강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 많이 안 좋대? 제가 물었죠. 응, 당뇨가 심한가 봐. 저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봤어요.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표정이 자연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제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미자라는 이름, 매달 20일이라는 메모, 절대 잊지 말 것이라는 글귀. 이 모든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순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김치전까지 정성껏 준비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고 음식 맛을 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오늘은 꼭 물어봐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고등어 잘 구웠네. 맛있어. 남편이 엄지를 들어 보였어요. 그래? 다행이다. 제가 억지로 웃었죠. 오늘 날씨가 정말 좋더라. 우리 주말에 공원이라도 산책할까? 단풍도 구경하고. 남편이 말했어요. 좋지. 그러자. 제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어떻게 물어봐야 하지? 그냥 직접 물어볼까? 아니면 돌려서 물어볼까?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제가 TV 소리를 줄이며 말했습니다. 응?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물어볼 게 있는데. 뭔데? 무슨 일 있어? 남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나 봅니다. 정미자가 누구야? 그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젓가락을 든. 아니, 남편은 이미 식사를 마친 상태였죠. TV 리모컨을 든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입술이 살짝 떨렸고요. 3초, 5초, 10초.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정미자? 갑자기 그게 왜? 남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평소 침착한 남편답지 않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 당신 통장에서 봤거든. 정미자 생활비라고. 제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내 통장을 봤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화가 난 것 같았지만 동시에 당황한 기색도 역력했습니다. 응, 봤어. 우연히. 생활비가 늦게 들어와서 확인하다가 봤어. 제가 말했어요.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정미자 생활비라고 되어 있더라고. 그게 대체 뭐야?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소파에 깊이 앉아 천장만 바라봤어요. 손으로 이마를 짚는 모습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 같았습니다. 말해봐. 정미자가 누구냐고. 제가 다시 물었어요. 이번엔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크게 쉬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그건 회사 동료였던 사람이야. 내가 퇴직할 때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가 좀 도와주고 있었던 거지. 회사 동료? 제가 되물었어요.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응, 그 사람이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애들 키우는데 내가 좀 도와주기로 했어. 회사에서 나랑 같은 팀이었거든. 남편이 설명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10년 동안이나?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름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정미자 생활비라고. 마치 가족한테 보내는 것처럼.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6천만 원이야. 당신 알아?
10년 동안 6천만 원을 다른 여자한테 보낸 거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한테 소리 지른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미안해. 나도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하려고 했다고? 10년이나 됐는데? 거짓말하지 마. 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다른 여자 있는 거 맞지? 솔직히 말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부인했어요. 진짜 그냥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럼 왜 숨겼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떳떳하면 말하지 그랬어. 제가 따져 물었어요. 남편은 또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처지가 딱해서 아이들이 어려서 자기도 곧 끊으려고 했다는 둥. 하지만 그 말들은 하나같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라면서 왜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보내고 있는지, 왜 이름을 생활비라고 저장했는지. 당신 나 바보로 아는 거야? 제가 냉정하게 물었어요. 40년을 살았는데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남편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땀까지 흘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그 사람 연락 끊어. 알았지? 제가 명령하듯 말했어요. 아니면 나도 각오해야겠어. 여보, 제발. 내 얘기 좀 들어봐. 남편이 애원하듯 말했지만 저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안방 문을 잠그고 혼자 잤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문 너머로 남편이 여보,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40년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잠 모양이었어요. 구겨진 옷차림에 피곤한 얼굴.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출근해요. 저는 차갑게 말하고 반찬 가게로 향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가게에 있는 동안에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반찬을 사러 왔지만 저는 제대로 응대도 못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제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오후에 가게 문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없었어요. 어디 나갔나 봅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물건을 이렇게 몰래 뒤지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했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양말과 속옷들이 정리돼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낡은 지갑, 벨트, 시계들.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오래된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 본 그 수첩이었어요. 저는 수첩을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거기엔 여러 이름과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정미자라는 이름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전화번호 옆에 적힌 매달 20일, 절대 잊지 말 것.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미안하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미안하다? 누구한테? 왜? 저는 수첩을 더 뒤적였습니다. 뒤쪽 페이지에 뭔가 더 적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줄의 글을 발견했어요. 어머니, 미안합니다. 미자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자? 정미자를 줄여서 부르는 건가? 그리고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지?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남편의 어머니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정미자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고 저는 남편의 옷장을 뒤졌어요. 혹시 다른 단서가 있을까 해서요. 옷장 제일 위쪽 낡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랫동안 손대지 않은 것 같았어요. 상자를 내려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흑백 사진도 있고 색이 바랜 컬러 사진도 있었죠.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한 장씩 넘겨보다가 한 사진에서 손이 멈췄어요. 5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아이의 얼굴은 분명 어린 시절 남편이었어요. 사진 뒷면에 연필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성우 5세, 미자 3개월.
1962년 5월. 미자. 정미자. 그럼 이야기가 정미자란 말인가요? 저는 더 많은 사진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두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여성의 얼굴은 온화하고 아름다웠어요. 뒷면에는 어머니와 함께 1963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편의 어머니? 그럼 이 두 아이가 남편과 정미자? 저는 은행에도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정확한 거래 내역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아니면 조회가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어요. 남편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을 열었어요. 은행 앱에 들어가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캡처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2014년부터 2024년까지 120개월치 거래 내역.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정미자 생활비 50만 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입원했던 2018년 7월에도, 큰딸이 결혼한 2019년 10월에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었던 2020년에도 정확히 매달 20일 50만 원이 송금됐어요. 저는 캡처한 사진들을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둬야 했거든요. 샤워실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거지만 했죠. 그날 밤에도 저는 안방 문을 잠그고 혼자 잤습니다. 남편은 또 거실 소파에서 잤을 거예요. 어둠 속에서 휴대폰으로 캡처한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120개월 6천만 원. 이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어린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던 그 사진. 성우 5세, 미자 3개월. 정미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3일이 지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거의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주고받았죠. 밥 먹어요, 나갔다 올게. 그런 말들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점점 초췌해졌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식사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가 더 났어요. 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거지? 회사 동료를 도와주는 거라면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될 텐데. 하지만 남편은 계속 침묵했어요. 제가 다시 물어봐도 같은 대답만 반복했습니다. 회사 동료야. 곧 끊을 거야.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정미자라는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수첩에 적힌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어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어요. 남편이 노인정에 바둑 들어간 사이 저는 정미자의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생각보다 나이 들어 보이는, 피곤해 보이는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정미자 씨 맞으신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상대방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경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하지? 저는 김성호 씨 아내입니다.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계세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 네. 계십니다.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성우 오빠의 여동생입니다. 여동생?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한테 여동생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은 외동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언니. 상대방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저희 한번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화로는 설명하기가 어려워서요. 지금 당장이라도 만나고 싶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 오후 2시쯤 괜찮으세요? 제가 언니 동네 근처로 갈게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정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좋아요. 우리 동네 중앙공원 앞에 숲속 카페라고 있어요. 거기서 봐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언니.
그럼 내일 이 시에 뵙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게 있어요. 오빠가 언니한테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봐요. 정미자 씨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동생? 남편한테 여동생이 있다고. 결혼하기 전에 남편은 분명히 말했어요. 저는 외동이에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셔서 친척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도 남편 쪽 하객이 많지 않았었죠. 40년 동안 명절에도 제사에도 단 한 번도 여동생 얘기는 나온 적이 없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정미자를 만나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밤에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죠.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30분 일찍 숲속 카페에 도착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자꾸 흔들렸어요. 2시 5분쯤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왔어요. 수수한 회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 편한 운동화 차림. 얼굴은 피곤해 보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그 여성이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들었습니다.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언니, 맞으시죠? 이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미자 씨세요? 제가 대답했어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정미자 씨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정미자 씨는 커피를 주문한 후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을 계속 비비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어요. 말씀해 주세요. 당신이 정말 우리 남편의 여동생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자 씨는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언니, 제 이야기가 좀 길어요. 끝까지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들을게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미자 씨는 깊은 숨을 쉬더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오빠가 5살 때 재혼을 하셨어요. 오빠의 친아버지와 이혼하시고 제 아버지와 결혼하신 거죠. 그 결혼에서 저를 낳으셨고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오빠는 친아버지와 떨어져 새아버지, 그러니까 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됐어요. 처음엔 어려웠대요. 새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정미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가 태어나고 나서는 좀 나아졌대요. 오빠가 저를 무척 예뻐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울면 오빠가 달래주고 제가 자면 옆에서 지켜주고. 정미자 씨가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남편 옷장에서 봤던 바로 그 사진이었어요. 어린 남자아이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 이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찍어주신 마지막 사진이에요. 오빠가 저를 안고 있는 거예요. 1962년 5월이었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그럼 정말 정미자는 남편의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미자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빠가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대요. 너무 갑작스럽게. 그래서요? 제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겨우 3살이었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댁으로 보내졌어요. 오빠는 친아버지. 그러니까 오빠의 친아버지 손에서 자라게 됐고요. 정미자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친아버지께서는 저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대요. 오빠 어머니의 재혼으로 태어난 아이니까요. 그래서 오빠한테 저를 잊으라고 하셨대요. 동생이 없다고 생각하라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오빠는 그때부터 저를 숨기고 살았어요. 친구들한테도 나중에 언니한테도요.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동생을 버렸다는 죄책감, 그리고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산다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 정미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하지만 오빠는 단 한 번도 저를 진짜로 버리지 않으셨어요. 제가 20살이 되던 해 오빠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외할머니 댁으로요.
그날 오빠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정미자 씨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자야, 오빠가 미안하다. 지금까지 너를 찾아오지 못해서. 이제부터는 오빠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미자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부터 오빠는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처음에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작은 금액이었어요. 오빠도 그때는 형편이 어려우셨으니까요. 결혼도 하시고 아이들도 키우시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결혼을 했을 때도 오빠가 축의금을 보내주셨어요. 100만 원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저는 그날도 울었어요. 정미자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거든요. 결국 이혼했어요. 아이는 없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물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제가 혼자 살게 됐는데 일을 해도 생활비가 빠듯했어요. 그때 오빠가 생활비를 더 보내주기 시작하셨어요. 매달 30만 원씩. 정미자 씨는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그런데 10년 전 제가 큰 병을 얻었어요. 신장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았죠. 만성 신부전증이었어요. 정미자 씨가 가방에서 진단서를 꺼냈어요. 저는 그걸 받아 읽어봤습니다. 2014년 3월에 진단받았다고 적혀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래 살기 힘들다고요. 제 손이 떨렸어요. 투석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달에 100만 원은 넘게 들었거든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도 50만 원 이상은 제가 부담해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파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정미자 씨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오빠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병원 기록을 어떻게 아셨는지. 오빠가 병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오빠가 다 책임질게. 눈물이 정미자 씨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부터 오빠는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셨어요. 정확히 매달 20일에요. 왜 20일이냐면 제 투석이 매달 22일에 시작되거든요. 그 전에 미리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달도 빠짐없이. 오빠가 입원하셨을 때도, 큰 조카가 결혼할 때도, 코로나로 힘들 때도 항상 20일에는 돈이 들어왔어요. 정미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언니께 이렇게 큰 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오빠한테도 여러 번 말했어요. 언니께 말씀드리라고, 제 존재를 알리라고요. 그런데 오빠는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오빠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니가 걱정하실까봐. 언니는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또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내가 알아서 할게. 정미자 씨가 흐느꼈어요. 오빠는 평생 저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려왔어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동생을 숨기고 살았다는 죄책감까지. 저는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남편이 혼자 짊어진 무게가 느껴졌거든요. 언니, 오빠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정미자 씨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오빠는 언니를 정말 사랑해요. 저한테 늘 언니 자랑하세요. 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얼마나 고생하며 가정을 지켜왔는지. 정미자 씨는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최근에 찍은 것 같았어요. 남편이 병원 복도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달 투석 받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오빠가 가끔 병원에 와주세요. 물론 언니 몰래. 제 투석하는 동안 복도에서 기다려주시죠.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언니, 저는 오빠가 없었다면 진작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오빠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10년 동안, 아니 40몇 년 동안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정미자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제발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오빠가 거짓말을 한 건 언니를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언니가 걱정하실까봐 언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였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40년 동안 믿었던 게 거짓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보다 더 깊은 사랑이었던 거죠. 그리고 언니,
정미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실 오빠가 최근에 많이 힘들어하세요. 왜요? 제가 물었어요. 제 병이 악화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맞는 공여자를 찾기가 쉽지 않대요. 정미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빠가 자기 신장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나이가 있어도 검사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오빠는 고집을 부리세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요즘 오빠가 병원에 자주 가세요. 검사를 받고 계세요. 언니 몰래요. 저는 정말 걱정돼요. 오빠 나이에 신장 기증은 위험하다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남편이 요즘 자주 외출했던 거구나. 병원에 검사 받으러 다닌 거였어.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제가 의심했던 것들, 화냈던 것들, 남편을 차갑게 대했던 것들. 모든 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외도를 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죠. 그저 어린 시절 헤어진 여동생을 평생의 죄책감을 안고 묵묵히 돌보고 있었던 겁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왜 나한테 숨겼을까?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게 짐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제가 평생 가정을 위해 고생했는데 여동생 문제까지 떠안기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어쩌면 부끄러웠을 수도 있어요. 동생을 숨기고 살아온 것에 대한 부끄러움, 어린 시절 동생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5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저를 보더니 놀란 얼굴로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어디 갔다 와? 전화도 안 받고. 남편의 목소리엔 걱정이 가득했어요. 얼굴도 창백했고요. 정미자 씨 만나고 왔어. 제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동생이 있다는 걸. 그 아이가 아프다는 걸. 10년 동안 혼자 그 짐을 지고 살았다는 걸.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더니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40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이 우는 모습은 딱 3번 봤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 큰딸 결혼식 때, 그리고 오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당신은 평생 나 때문에 고생만 했잖아. 저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짐이라니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제가 말했어요. 우리 4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 나를 그렇게밖에 못 믿었어? 아니야.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부끄러웠어. 동생이 있다는 것도 말 못하고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미자가 외할머니 댁으로 가는 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겨우 10살이었으니까. 아버지가 동생은 없다고 생각해라라고 하셨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날 밤 나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 미자야, 미안해. 오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라고 계속 중얼거렸어. 10살짜리 애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어. 저는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20살이 돼서 미자를 찾아갔을 때 미자는 나를 몰라봤어. 당연하지. 3살 때 헤어졌으니까. 내가 오빠야, 성우 오빠라고 했을 때 미자가 울면서 나를 안았어. 남편이 흐느꼈어요. 그때 맹세했어. 이제부터는 내가 책임진다. 평생 미자를 돌본다고. 그래서 결혼하고도 애들 키우면서도 계속 보냈어. 적은 돈이었지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제가 물었어요. 처음엔 부끄러워서였어. 동생을 숨기고 살아온 게.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말하기 어려워졌어. 이제 와서 어떻게 말해? 40년 동안 숨겨온 걸.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계속 미루게 됐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리고 당신한테 미안했어. 당신은 나 때문에 평생 고생만 했잖아. 못난 남편 만나 애들 키우느라 일도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면 당신을 편하게 해줄 수 있었을 텐데. 미자한테까지 돈을 보내니까 더 미안했어. 바보. 제가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서 좋았어. 가족을 위해 책임지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어요. 눈은 빨개졌지만 얼굴엔 안도의 표정이 있었습니다. 미자가 말했어. 당신이 신장 기증하려고 검사받고 있다고. 제가 말했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하지마.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나이에 신장 기증은 위험해. 나도 알아봤어. 하지만 미자가 남편이 말하려 했지만 제가 가로막았어요. 우리 다른 방법을 찾자. 공여자를 찾든지 아니면 내가 검사 받아볼게. 나랑 맞을 수도 있잖아. 남편의 눈이 커졌어요. 당신이? 응. 이제 미자는 우리 가족이니까.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남편이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꽉 아는 건 처음이었어요. 남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잤어요. 남편은 제 손을 잡고 잠들었고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우리가 함께한 시간. 그 시간 동안 남편이 혼자 짊어진 무게를 저는 이제 알게 됐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구이. 정성껏 준비했죠. 남편도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아침 먹네. 남편이 수줍게 웃었어요. 앞으로 매일 같이 먹어야지. 뭐? 제가 밥을 퍼주며 말했어요. 여보.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미자한테 한번 가볼래? 같이? 좋아. 언제? 제가 물었어요. 오늘 오후에 미자 투석 받는 날인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남편이 기대 반 걱정 반의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그래, 가자. 내가 반찬도 좀 만들어 갈게.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정미자의 병원으로 향했어요.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저도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투석실 앞에서 정미자를 만났어요. 정미자는 저희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오빠? 아, 언니. 미자야, 이제 우리 셋이서 가족이다. 남편이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정미자가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저는 정미자를 안아줬어요. 아가씨. 아니, 이제 아가씨라고 불러도 되죠? 언니. 정미자가 제 품에서 울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주 아가씨의 병원 동행을 시작했습니다. 투석받는 동안 옆에서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남편은 더 이상 혼자 짐을 지지 않았어요. 아가씨의 병원비도 생활비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의논하며 결정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에게도 고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이해해줬습니다. 오히려 아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라며 고모를 만나고 싶어 했죠. 명절에는 아가씨도 우리 집에 초대했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은 가족 전체와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미자 잘 지켜줄게요. 남편이 제사상 앞에서 중얼거렸어요. 저는 옆에서 남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가씨와 제 혈액형이 맞아서 제가 신장 검사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기증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언니 안 돼요. 언니가 어떻게? 아가씨가 말렸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괜찮아요. 나는 건강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길이에요. 제가 아가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아가씨의 몸은 제 신장을 잘 받아들였고 투석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됐습니다. 병원 침대에 나란히 누워 아가씨와 제가 손을 맞잡았을 때 남편이 우리 옆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우리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이잖아. 제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술을 받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아가씨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이제는 작은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가게예요. 가끔 제가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면 아가씨는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줍니다. 언니, 이건 언니가 좋아하시는 장미예요. 아가씨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네줘요. 그 웃음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큰딸과 작은딸도 고모를 자주 찾아가요. 고모,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하면서요. 아가씨는 조카들을 무척 예뻐합니다. 손주들도 고모 할머니가 생긴 걸 좋아해요. 고모 할머니, 꽃 예뻐요. 하면서 꽃가게에 놀러가곤 하죠. 지난 추석에는 온 가족이 모였어요. 저희 부부, 큰딸 가족, 작은딸 가족, 그리고 아가씨까지. 총 10명이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큰손주가 말했어요. 우리는 모두 함께 사진을 찍었죠. 사진 속 남편의 얼굴은 환했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짊어질 짐도 없는 편안한 얼굴.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단둘이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을 걸으며 손을 잡고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여보. 남편이 제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고마워. 뭐가? 제가 물었어요. 내 곁에 있어줘서. 내 비밀을 받아들여줘서. 미자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당신이 나한테 고마워할 일은 아니야.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부부잖아. 가족이고. 그래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당신 같은 아내를 만나서. 남편이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예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에이, 나이 먹고 왜 이래? 제가 수줍게 웃었어요. 나이 먹어서 더 소중한 거지. 남편이 제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우리는 다시 걸었어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함께. 요즘 남편은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손주들한테 물려주려고 하면서요. 자기 인생 이야기, 미자 이야기, 우리 가족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가끔 제게 읽어줄 때가 있어요. 오늘 아내와 미자가 함께 꽃가게에 갔다. 두 사람이 웃으며 꽃을 고르는 모습이 참 예뻤다. 그런 글을 들으면 저도 행복해집니다. 어제는 아가씨가 남편의 생일 선물로 액자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셋이 함께 찍은 사진을 넣은 액자였죠. 오빠, 평생 고마웠어요.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그리고 언니, 나를 받아들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가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남편이 아가씨를 안아줬어요. 미자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마. 저도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우리 셋의 포옹. 따뜻했어요. 40년이라는 시간.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를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제 남편도 그랬어요. 40년 동안 여동생의 존재를 숨겼죠. 저는 그걸 발견했을 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그건 배신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어요. 어린 시절 지키지 못한 동생을 평생 돌보며 살아온 남편. 저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진 남편. 그 마음을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상대의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하지 못한 것조차 이해하려 노력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정미자라는 이름에서 배신을 의심했지만 그 이름 뒤에는 남편의 깊은 책임감과 형제애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수십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매달 20일을 잊지 않고 지킨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 것 같아요. 자기 일도 아니고 의무도 아닌데 오직 오빠로서의 책임감 하나로 수십 년을 지켜온 겁니다. 6천만 원이라는 돈. 처음엔 그게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데 쓰인 돈이라고 생각하니 전혀 아깝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몰랐던 그 시간이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매주 아가씨와 함께 시장에 갑니다. 남편이 챙기지 못했던 것들을 챙겨주고
언니처럼 동생처럼 지내고 있어요. 늦었지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가씨는 이제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가족입니다. 가끔 아가씨가 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가 가족이 된 건 운명이었을 거야. 그리고 남편. 40년을 함께 살면서 이제야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책임감 있고 따뜻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는 사람. 제가 사랑한 사람은 역시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모든 걸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합니다. 그게 진짜 부부고 진짜 가족이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숨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먼저 의심하기보단 기다려주세요. 그 사람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화부터 내지 마세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먼저 들어보세요. 그러면 보일 겁니다.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사랑은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 비밀이 없는 관계가 아니라 비밀조차 함께 풀어가는 관계. 저는 이제야 그걸 깨달았습니다. 통장에 숨겨진 정미자라는 이름.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이자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이름 덕분에 저는 남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됐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으니까요. 어제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남편, 저 그리고 아가씨. 웃으며 밥을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많은 돈이 없어도 큰 집이 없어도 가족이 함께라면 그게 행복인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한다면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40년 만에 진짜 행복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앞으로도 오래오래 지키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때로는 숨겨진 진실이 두렵기도 하지만 그 진실을 함께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우리는 더 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40년의 의심이 아니라 40년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겁니다. 손을 꼭 잡고 서로를 지켜주며 가족으로서.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통장에 숨겨진 이름에서 시작됐지만 결국 사랑으로 끝난 이야기.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가족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심이 생기신 분이 계시다면 한 번 더 대화의 기회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진실은 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깊은 사랑이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은 여러분께서 아무런 비용 없이 저를 응원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 이야기에 대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다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사랑에 대한 이야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었던 특별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이야기, 아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들을요.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분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으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연세 있으신 부모님 계시다면 자주 연락드리고 안부 여쭤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은 자식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오늘 저녁에는 사랑해, 고마워라는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모두 행복하세요.